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네, 목이 안 좋죠? 아니 정프로님보단 나은 것 같은. 아. 저는 살짝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정프로님 목 왜 그러세요? 약간 삑사리가 좀 나네. 그죠?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네. 이 워낙 또 주말에 좀 추웠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밤에 좀 바닥에 보일러를 안 틀었더니 네. 조금 아끼다가 이게 목이 가버렸어요. 2분 안 들어갔네. 2분 안 들어가고. 네, 다행입니다. 목 관리 다시 한번 오늘 좀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올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요. 주말 사이에 뉴스 보셨죠?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 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민원정 개원연구원과 함께 그 워낙 남미 전문가시니까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반미 외치더니 나이키 입고 있더라고. 자, 네. 여튼 근데 상황은 하여튼 굉장히 만약에 심각하던데 만약에 뭐 북한이나 하여튼 뭐 반미 국가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살 떨렸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모시고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컨디션이 좋은 것 같네요. 예, 셋 중엔 건강도 실력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부족합니다. 네, 반성합니다.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6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3%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19% 상승했는데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네. 뒤로 이렇게 약세를 쭉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뭔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뭘까라는 거를 이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 정도 떨어졌고 팔란티어가 5.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뭐가 많이 올랐냐? 마이크론이 10.5%가 올랐습니다. 반도체군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고 메모리 하죠. 반도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한테 부족한 거는 뭐다? 메모리 반도체다. 네. 근데 코스피는 시가총액 1, 2위가 메모리 반도체다. 네. 그래서 나스닥이 약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끼리 그냥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AI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AI가 돈을 좀 잘 못 벌다 보니까 돈 쓰다가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좀 하는 건데 그에 반해서 AI 인프라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AI에 대한 기대 쪽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고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 쪽에는 서비스나 인프라 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많진 않죠. 네. 뭐 SK그룹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AI 버블을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뉴스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은 원래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지는 거였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좀 미뤄졌다고 하는데 오전 1시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이 돼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그 헬리콥터로 실어 날랐다라는 네. 건데 다들 그냥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국가 간의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뭐 군사적인 피해도 좀 크고 민간인들도 좀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정말 그냥 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딱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상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같이 보시면은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헬기로 실어 나른 뒤에 강습 상륙함인 이오지마에 옮겨 태워졌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말하라고요? 설마? 맞습니다.
별장. 어, 대통령 별장 별장에다가 이걸 차려놨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네. 보통은 이제 백악관에 있는 벙커라든지 뭐 펜타곤에 있는 벙커에서 보통 작전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네. 마라라고 별장에다가 상황실을 차렸습니다. 이제 확고한 결의라고 명명된 작전이었는데요. 그 명분은 마두로 대통령은 2020년 마약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마두로 대통령이 그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조직을 이끌면서 콜롬비아 반군과 공모해서 미국에 대량의 코카인을 밀반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그 코카인 제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구매처가 보통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마약들을 단속을 하다가 그 남미에 있는 제조 시설들에 대한 그 단속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이른바 그 DEA라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나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DEA가 활동하는 부분들을 그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주권 침해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자국 내에서 그 치안에 한계가 있으니 미국의 도움을 받는 걸로 볼 거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논란이 좀 항상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마두로 대통령이 아예 그 마약 사범들과 결탁을 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기소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마약의 밀매 과정에서 기관총이나 파괴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마두로 정권이 유통시키는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네. 간주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마두로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 네. 라는 부분들은 유엔에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차도, 네. 그 마두로 대통령의 탄압받고 있는 야권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 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후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차도가 네. 뭐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여성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지지나 존경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마두로 대통령의 삼선을 위협했던 망명 정치인 에드몬드 곤잘레스로 정권을 이양을 지지하는 SNS를 좀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직으로는 그 마두로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있는데 네.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로드리게스 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그래도 좀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또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마두로 대통령만 잡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두로 대통령을 위시한 그 권력 집단들은 베네수엘라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 상황에서 뭐 마두로 잘 잡혀갔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베네수엘라가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코 루비오 부통령에게 협조를 하면서도 뭐 대통령은 마두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상황들은 이제 민원정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베네수엘라가 국제사회,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네. 뭐 그나마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원유 정도가 될 건데 네. 이 원유가 지금 매장량 자체는 3천억 배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차베스 정권 이후에 그 베네수엘라는
그 석유를 국유화를 시키면서 오일 메이저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오히려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원유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현명같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좀 돈을 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베네수엘라의 질서가 좀 잡히게 된다면 오히려 좀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들이 좀 더 네. 지배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NSS 보고서, 그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가 몇 달 전에 나온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반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반구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네. 얘기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 그 안보 전략에서 봤을 때는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상 미국 땅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 이상 중국은 미국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안 해갈 거다라는 뉘앙스였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미국으로 다 옮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으로 다 옮길 수 없다면은 이 서방국, 네. 아메리카 쪽의 협력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이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걸, 이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돌로 독트린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멀로 독트린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로 대통령이 그 아메리카 쪽에 유럽에서 기웃거리지 마라, 유럽이 남아메리카를 식민 지배하지 마라, 네. 이게 멀로 독트린이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지금 위협하는 것은 사실 유럽보다는 중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미국에 반하는 정부들에 대한 그런 위협 신호가 네. 이전에 NSS에서 보여줬던 그 문서로서 보여줬던 것들을 이번에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 반미국가들이 꽤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 어찌 보면 베네수엘라가 조금 대표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제대로 이번에 손을 좀 본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래서 이제 친미 정권 아마 심어 놓겠죠 이제.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도 미국이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미국이 당분간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 직접 통치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직접 통치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지상군이 가서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지상군도 투입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백악관에서의 공식 성명이 좀 내용이 달라서 제가 좀 전에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미국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선뜻 정프로님의 말씀에 네네네. 제가 하긴 뭐 직접 호응을 통치보다는 아마도 뭐 괴뢰 정부가 됐든,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누군가를 세워놓고 뭐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아마 부드럽게 통치하는 방법이긴 할 것 같긴 한데. 예,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국제유가는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아유, 너무 길게 했네요. 두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에 6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경제산업, 기후교통 등 교류 확대를 위한 한 10여 건의 양해각서가 좀 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번 회담을 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예민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한령 완화, 네. 그리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놓고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한령 완화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도 좀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 그러면 화장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포지션이 우리나라가 그 중국보다는 뭐 미국, 유럽, 중동으로 옮겨가면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덜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한령이 완화가 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좀 잘 풀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을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최태현 SK 그룹 회장, 구강모 LG 그룹 회장 뭐 4명이 모두 동행을 좀 하게 됐고요. 거기서 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다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좀 있고 패키징 공장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공장, 낸드 공장 다 있고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공장 많이 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장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뭘 협력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봤던 그 내용 중에 좀 예민하게 좀 봤던 내용은 중국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 반도체 장비 내재화를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서 중국 장비를 쓰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서 중국 장비를 쓴다. 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장비나 중국 장비를 못 들어가게 지금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내부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를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중국 걸 쓰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그 협력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원할 거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장비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되게 예민한 주제여서 나중에라도 설사 쓰더라도 공개적으로 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특별히 협력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안 보여서 그래요. 뭐 이미 LG도 디스플레이 공장 다 뺐고 네. 현대차는 R&D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수시장, 중국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시장을 크게 확대할 게 별로 잘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사실 잘 안 보여서 한번 반도체 장비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한한령 해제돼 가지고 서로 관광을 좀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문화 교류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한 소비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뭐 협력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뭐 우리나라에겐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정프로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중국하고 협력할 부분이 뭐가 더 있을까요? 중국이랑요? 예. 없어요. 협력할 건 없다. 그럼 뭐가 있죠? 뭐 경쟁할 건 있지만 협력을 할 거는 이제는 이제 다 쓴 것 같다. 그 시절은 이제 과거로 묻어둬야 될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띄게 협력할 부분들은 잘 안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눈에 보이지 않게 협력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막 굳이 단절할 필요가 없는 분야일 단절할 필요는 가능성이 좀 없지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중국을 밀어내고 뭐 우리가 뭐 단교하고 뭐 이럴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네. 막상 할 게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시면 할 게 없다라는 건 핵심적인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좀 동감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막 저런 거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거, 네. 네. 자동차 하는데 거기 전선 이런 거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네. 품목들이잖아요. 경쟁할 필요도 별로 없는 네, 네, 품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류는
좀 더 이렇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지금 전미 경제학회 연차 총회가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미 경제학회. 예, 예. 예. 이게 그 미국에서 이제 좀 나 경제 좀 한다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학회인데요. CES 뉴스를 전할까 전미 경제학회 뉴스를 전할까 CS 하다가 참 이제 하는군요. 예, 지금 유종훈 기자가 라스베가스에 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종훈 기자가 내일 그 현장에서 좀 잘 전해줄 것 같고 CES 뉴스는 이번 주 내내 나올 것 같아서 네. 전미 경제학회 뉴스를 좀 전해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케네스 로고프라고 화폐의 종말, 달러 이후의 질서 등 이제 그 달러 패권에 대한 그 저서를 많이 남긴 그 교수님인데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이분에게 지금 원화 환율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약한 게 맞다. 그리고 1,300원대로 한 3년에 걸쳐서 1,300원대로 좀 가지 않겠느냐. IMF 추정에 1,330원인데 올해 글로벌 IB 평균 추정이 1,43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고프 교수는 1,300원대 또는 그 이하로 가게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치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해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달러 패권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좀 달러 가치에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다, 네. 불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스테이블 부분들. 코인이요. 예, 예. 이게 화폐 발행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그러니까 화폐를 특정하게 이제 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달러를 발행을 하다 보면은 네. 뭐 혼란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저는 약간은 그 기자적인 관점에서, 네. 삼자적인 관점에서 저도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 가끔 석학들 인터뷰를 하게 될 때 느낀 점은 과연 그 석학들이 한국 원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슈퍼 전문가는 맞는데 네. 그분이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달러 패권과 관련한 부분이라 달러의 좀 약세 쪽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원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진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나 이해도나 뭐 또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내부의 또 어떤 일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로고프 교수님이 하고 싶었던 네. 얘기는 오히려 그 달러에 대해서 여기 원화 이제 연준을 흔들고 뭐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달러 패권에 흔들리면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으실 것 같은데 네. 상대적인 통화로서의 원화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슈퍼 전문가에게 말을 만났는데 한국 기자가 안 잘 물어볼 아시- 수는 없잖아요. 네. 잘 아시겠죠. 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관심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통화에 다 관심 있지 않으시겠어요? 왜냐면 그 주요국 통화들과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달러의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는 관심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의 뭐 그 무슨 동이나 동화. 네. 아니면 태국의 바트와 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나는 우리 공 기자님 말씀에 상당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시간 좀 지났는데 한마디만 좀 드리면은 네. 네. 이 인터뷰 중에 제임스 해크먼 시카고대 교수님이 이게 교육 전문가시거든요. 교육 쪽 하시는 분인, 아니 교육 쪽에 이제 경제 엮어서 하시는 분인데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가 이제 학원에서 비롯됐다. 네. 학원에서 비롯됐다라고 구체적인 학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도 아카데미도 아니라 학원이라고 쓰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고유명사를 그대로.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 아제모울루 교수가 한국의 이번에 그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근데 이번 한국의 학원이라든지 네. 한국의 민주주의라든지 이거는 좀 실제로 이분들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학원 때문에 그렇다. 학원이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도 하셨는지는 한번 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된다면 한번 직접 여쭤보고는 싶은데 알겠습니다. 뉴스3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네,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되겠죠? 까보러 남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주호 기자는 운동을 또 좋아합니다. 네. 운동하면 닭가슴살을 또 먹게 되죠. 그렇죠. 네. 그 맛이 근데 썩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지. 너무 맛있어. 막 이거 갑자기 먹고 싶어. 이래서 먹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필요가 아닌 맛에 의해서 닭가슴살이 먹고 싶어지는 시대가 이제는 왔습니다. 아. 예, 닭 가슴살로 꿔바로우를 만든다면 탕수육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중국식 네. 꿔바로.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 닭으로 만든 거는 우리가 저거 뭐죠? 그 약간 매콤한 거. 깐풍기. 깐풍기. 닭으로 만든 건 깐풍기를 만들 것 같은데 닭으로 꿔바로우를 만들 생각을 했다고요? 와. 꿔바로우가 보통 이제 겉에 그 튀김옷 같은 게 굉장히 그 네. 찰지잖아요. 그렇죠. 바삭바삭하고 네. 거기에 안에 돼지고기가 아닌 닭가슴살을 채워넣었다. 이게 더 낫네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네. 또 우리 근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맛을 위해서는 이제 꿔바로우의 어떤 포장, 네. 마치 우리가 그 당의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몸에 좋은 약을 먹되 입에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포장지를 두르듯, 네. 네, 그런 것처럼 꿔바로우 아주 좋은 훌륭한 선택이 아닌가. 닭가슴살은 약이요. 그다음에 꿔바로우는 그렇죠. 코팅이군요. 포장, 코팅이죠. 네, 그렇게 이제 만든. 근데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 조금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요거는 밀가루와 설탕이 안 들어 있는 겉의 표면을 네. 당연히 밀가루와 설탕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꿔바로우 소스가. 근데 요거는 밀가루와 설탕을 쓰지 않고 뭘로 했냐? 요게 바로 그 전분. 네. 네, 감자 전분. 네, 그리고 설탕 대신 대체당으로.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팩당 칼로리가 275kcal래요. 네, 이게 되게 낮은 거잖아요. 공깃밥 한 개 반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단백질이 한 팩에 18g. 보통 저도 이제 단백질 관련된 거 먹을 때 네. 기준을 20g 정도로 세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20g 이상이면은 단백질 함량 많네. 20g보다 낮으면 뭐 그냥 평범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단백질 18g, 그 다음에 열량은 275kcal. 오호. 네, 그 정도면 와. 네, 우리 건강을 위한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맛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이게 더 낫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살이 훨씬 부드럽네요. 실제 꿔바로우를 먹었을 때보다 살이 훨씬 부드러워요. 요게 이제 전자레인지 2분 반 돌린 건데, 그래요? 댁에서도 전자레인지 2분 반 돌리시고 그다음에 소스 딱 끼얹어 갖고 드시면 바로 이 맛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맛이 나네요. 자, 닭가슴살 꿔바로우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또 맛있게 아이들에게 간식 같은 거 주고 싶으신 분들, 요걸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노밀가루 노설탕 닭가슴살 꿔바로우. 네, 요거 10팩이 39,800원입니다. 한 팩당 3,900원 꼴. 네. 공깃밥 한 그릇이 300칼로리에 300. 그러니까 그래요? 한 그릇도 안 되는 거네. 300 좀 더 되지 않나 근데? 300 되나? 300이면 그것도 꽤 많은 건데. 그렇죠. 네. 공기가 꽤 크실 수 있지 뭐, 집에 공기가. 고봉밥으로 드시면. 네. 자, 그렇게 닭가슴살 꿔바로우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3프로에서 소개해드릴 때마다 늘 성적이 좋은 노트북은 꾸준히 많이 선택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요. 가격 네. 비교를 해보시고 성능 비교 해보시고 이만한 게 없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삼성 노트북이죠. 11세대 테라급입니다. 테라급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 장치가 1테라 이상 달려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1.2테라바이트의 대용량 저장 장치가 달려 있고요. 그 HDD가 들어가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게 하드디스크 1테라, 그다음에 SSD 256 들어가 있고, 램은 16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비싼 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빠르게 뭐 운영 시스템 돌리고 할 때는 SSD SSD로 가고, 네. 그다음에 좀 오랫동안 저장해 놓을 거는 이런 것들은 HDD로 네. 가고. 참 머리 좋습니다. 요거는 코어 i5 요걸로 이제 사용을 했고,
화면은 15.6인치죠. 네. 풀 HD. 네, 요게 얼마냐? 59만 원. 59만 원. 네, 59만 원. 야, 6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테라급 노트북을 쓴다. 그것도 15인치를. 요거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램처럼 가벼운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들고 이렇게 백팩에 넣고 다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요즘은 데스크탑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쓰죠. 네. 네. 그래서 성능 좋은 노트북이 있으면 굳이 데스크탑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예, 여기다 이렇게 사무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휴대용으로 쓰셔도 좋은데 제가 볼 때 잘 고정해 놓고 쓰시면 또 여기 확장 같은 게 잘 돼요. 왜냐면 얘는 이런 애들이 이제 슬롯이 많잖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꽂아 놓고 화면 두세 개 연결해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요거는 삼성 11세대 테라급 노트북 코어 i5 15.6인치 59만 원에 여러분 모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핫딜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네.